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 곽현준이라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 평온한 삶을 살다가 10대에 들어서면서 정말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20대에 들어서면서 좀 살만하다 싶어서 내 인생에 그때보다 더한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10대 때보다 더한 일이 30대 제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그 어이없고 충격적인 일들이 터지고 나서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해야 할까 난감했었어요. 제가 30대에 들어서 당한 분노와 배신 등 모든 감정들을 담아보려고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어요.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최선을 다해 당시의 상황과 제 감정을 녹여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가족은 지방 소도시에서 아빠, 엄마, 누나와 나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어요. 아빠는 우체부셨어요. 지금도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우체부가 있지만 예전에는 통신수단으로 우편물이 많았기 때문에 우체부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우체국 우체부는 공무원이죠. 우체국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빠의 모습이 저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어느 날 성실히 살던 저희 아빠가 동창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공무원에서 언제 돈 벌 거야? 너 같은 놈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편지 배달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곧잘 했잖아. 이렇게 말한 동창은 아빠와 그리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서는 고향 운운하며 동창 운운하며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업체가 어쨌다는 둥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며 떠벌리고 다녔죠. 아빠의 동창이라는 이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빠와 함께 다니고 이후 아빠는 지방 소재대학에 진학을 하고 이 친구는 서울로 떠났었다죠. 근 15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이 친구는 자신을 엄청난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여러 선후배는 물론 동창들을 들쑤시고 다녔고 여러 명에게 미끼를 던진 거였죠. 내가 우리 고향에 벽돌 공장을 만들 거야. 오래전부터 자연 친화적인 황토 벽돌을 구상했지. 우리 고향 땅 황토 알아주잖니. 내 사업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꼭 내가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지금 저쪽으로 터 잡는 곳 알지? 부지 선정은 끝났고 올해 안으로 투자금만 마련하면 절반은 끝난 거야. 그러면서 저희 아빠에게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했죠. 그럼 사장 자리를 내주겠다고요. 그때가 하필 아빠가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직후였어요. 아빠는 우체부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어서 땅을 내놓은 상태였죠. 땅은 생각지 않게 잘 팔렸고 아빠는 여러 날 고민한 끝에 사장 자리를 준다는 조건으로 그 친구에게 투자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였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란 게 들통이 났죠. 벽돌 공장이 지어진다는 부지는 알고 보니 다른 투자자가 시멘트 공장을 지을 부지였어요. 이 동창은 아빠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동창은 할아버지의 땅을 판 돈은 물론 아빠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우체국 퇴직금까지 모조리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아빠는 우체국을 좀 더 다니다가 공장이 얼추 윤곽을 나타내면 퇴직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동창 말이 사장 될 사람이 건물 다 지어지고 난 뒤에 들어올 거야. 시작부터 함께하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다니던 우체국에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죠. 순진한 아빠는 다 믿었어요. 그리고 우체국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까지 모조리 동창에게 주었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동창과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급해진 아빠는 동창이 준 명함에 적힌 서울 회사로 전화를 했는데 어느 가정집 전화번호더래요. 그리고 벽돌 공장이 짓고 있는 곳에 가봤더니 여기 시멘트 공장 들어오는데요. 아니에요. 제 친구가 여기 벽돌 공장 들어선다고 터 잡는 거라고 했어요. 이 양반도 당하셨구먼.
오전에도 그런 사람 여러 명이 왔다 갔어요. 누가 그랬다면서요? 여기 황토 벽돌 공장 들어온다고 투자하라고. 네네, 맞아요. 여기 벽돌 공장, 황토로 만든 벽돌 공장이요. 아이고, 저는 잘 몰라요. 대답해주기도 징하네 정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빠는 동창과 이곳에도 와봤더래요. 이 동창은 여기에 시멘트 공장이 지어진다는 것을 알고 순진한 고향 사람들에게 이곳에 벽돌 공장이 들어선다라고 속인 거죠. 아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한 닷새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양갈래 머리를 닦고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그 편지는 바로 아빠에게 사기를 친 동창이 쓴 거였어요. 얘는 내 딸 김지인이다. 돈 빌려간 대신 내 딸 지인이 부려먹어. 여자애라서 쓸 데가 많을 거야. 공장에 보내든 술집에 보내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아빠 동창은 저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제 딸까지 저희 집에 보냈죠. 아빠가 사기를 당한 뒤로 저희 집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지인이란 여자애가 저희 집에 온 뒤로 저희 집은 더욱 파란만장해졌어요. 아침, 낮, 저녁으로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이 계속됐어요. 그러게 내가 몇 번을 말해. 잘 알아보고 하라고 했잖아. 사업은 아무나 해? 우체국도 그렇게 내가 그만두지 말랬잖아. 그러더니 이 상황에 저 아이까지 나더러 키우라고? 당신 정말 뻔뻔한 거 아니야? 그 사기꾼 자식이 사방팔방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게 작업을 해놨는데 내가 무슨 수로 잘 알아봐. 공장에 갔을 때 거기서 일하던 인부들이 그러더라. 벽돌 공장이 들어설 거라고. 그런데 그거 다 그 새끼 지 사람들 풀어서 짜고 친 거잖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사기꾼 자식을 이겨먹어. 다 믿었지. 자랑이다 자랑.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동네 공장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와. 우리 식구 굶어 죽게 생겼다고. 싫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공장을 나가? 그럼 우리 식구 굶어 죽으라고? 어떡할 거야? 하면서 엄마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러다가 아빠의 팔을 잡고 엉엉 더 소리내어 우셨어요. 아빠는 엄마의 그런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다 엄마가 뒤로 나자빠지셨는데 하필 모서리에 머리를 찌으셨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엄마는 더 화를 냈고 아빠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매일 그렇게 다투다가 하루는 엄마가 지인 누나 손을 잡고 동네 식당을 데리고 갔어요. 네 아버지가 그랬지? 널 공장에 보내든 술집에 보내든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너도 네 아버지 편지 봤지? 우린 잘못 없다. 네 아버지가 우리 돈 사기친 값이니까 그리 알고 일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원망을 하려거든 네 아버지 원망하고. 나는 잘못 없다. 그렇게 엄마는 지인 누나를 식당에 두고 집으로 왔죠. 그런데 그날 하필 아버지가 그 식당에서 술 한 잔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는 지인 누나를 봐버린 거예요. 아빠는 지인 누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지인 누나의 손을 끄집고 집으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엄마와 대판 싸움이 벌어졌죠.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이야? 네가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해. 뭐라고? 당신 정말 미쳤구나.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돼? 제 아버지가 우리한테 사기쳐서 내 새끼들이 굶고 있다고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데 나는 사기꾼 딸년한테 그만한 일도 못 시켜? 그리고 그 사기꾼 놈이 그랬잖아. 자기 딸 공장을 보내든 술집을 보내든 맘대로 하라잖아. 제 부모가 허락한 짓을 왜 못하게 하는데? 당신이 성인군자야? 이런다고 그 사기꾼 놈이 미안하다고 우리 돈 돌려줄 것 같아? 사람이 왜 그리도 맹탕이야? 당신 호구냐고. 아빠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한참을 생각하시더군요. 그래도 지인 누나에게 그러는 건 아니다 싶었는지 그래도 어린애를 식당에 보내는 건 안 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내 자식들은 어쩌란 말이야. 하고 엄마는 울부짖었지만 아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매일 술에 취해 있었고 엄마는 동네 식당을 다니면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평소 가정주부로만 지내시던 엄마는 식당 일을 힘들어 하셨어요. 밤이면 주무시면서도 끙끙 앓는 소리를 하셨죠. 누나는 누나대로 힘들어 했어요.
혼자 방을 쓰다가 지인 누나랑 함께 방을 써야 하니까요. 게다가 누나와 지인 누나는 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루는 누나가 엄마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나 꼭 쟤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해? 한 방 써야 해?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말해. 나 정말 창피해. 그럼 현준이가 엄마 방에서 같이 자고 지인이를 현준이 방 줄까? 엄마도 참, 쟤를 내보내야지. 왜 현준이 방을 주는데? 엄마도 똑같다. 그러면서 누나도 힘들어했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엄마가 누나와 저에게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누나와 저는 신이 나서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엄마는 누나와 저에게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사주었죠. 그리고 또 시내에 나온 김에 너희들 옷도 하나씩 사자 하시더군요. 누나와 저는 마냥 신이 났어요. 엄마, 월급 받은 거야? 월급 받았지. 엄마, 나는 옷 말고 운동화 사줘. 철없는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는 그날 저와 누나에게 옷이랑 운동화를 사주시고는 10,000원짜리도 한 장씩 주셨죠. 누나와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신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누나와 저는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는 집안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어요. 엄마가 일하는 식당도 가봤는데 도리어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네 엄마 오늘은 왜 일 안 나오시니? 바빠 죽겠는데 엄마 보면 빨리 일 나오시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누나와 나는 엄마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엄마의 화장대 밑 작은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누나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엄마는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들도 이제 다 자랐으니 앞가림할 거라 믿는다. 누나는 옆에 있는 지인 누나에게 화풀이를 해댔어요. 계집애야, 너만 아니었음 우리 엄마 안 떠났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가야지.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갔잖아. 왜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거야? 나쁜 년, 사기꾼 딸년, 썩 꺼져! 지인 누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누나의 분풀이를 다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누나는 아빠에게도 대들었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떠났어요.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기 당한 건 이제 잊어버리시고 사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발요, 좀.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면 엄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현 쫓아내라고요. 왜 전현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냐고요. 전현 안 쫓아내면 내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누나를 달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누나를 더 화나게 했죠. 어린 년이 뭘 안다고 떠들어? 살기 싫으면 네 년이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싫은 사람들은 다 떠나도 좋아. 다 나가버려. 다 꺼져버리라고. 어린 것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아빠 아니야? 누나의 이 말에 아빠는 흥분을 하셨고 누나의 뺨에 손을 댔죠. 누나는 서러움에 복받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누나에게 상처가 되는 엄청난 말을 하고 말았어요. 너 학교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년이 어디서 입만 나불거려. 네 년이 잘했으면 엄마가 집을 나갔겠어. 너희들이 속썩이니까 나간 거야. 공부 못한다고 학교를 그만둬? 내가 왜?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둬? 아빠 제정신이야? 학교를 그만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전현이라고. 저 사기꾼 딸년이라고. 저 가시나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뭐? 날더러 학교를 그만두고 가서 돈 벌라고? 내 말이 틀렸냐? 넌 공부를 못하고 지인 있는 반에서 1등이잖아. 너는 아무리 해도 대학 못 가. 그런데 저 계집애는 공부 잘하니까 대학 보내서 돈 잘 버는 직업 만들어서 제 아빠가 떼먹은 내 돈 악착같이 갚게 할 거야.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 이 말이 진정 아빠의 진심이었을까요? 당시 어린 저는 거기까지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나이 누나와 저는 아빠의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누나와 지인 누나는 같은 학년이었고 지인 누나가 전학을 오자마자 전교 1등을 하는 바람에 누나는 엄청 자존심 상해했었죠. 그런데다가 아빠가 불을 지폈으니 누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날 밤 누나는 제가 잠들기 전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누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나 역시 엄마처럼 저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더군요. 현준아, 누나가 미안해. 하지만 누나는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누나가 어디든 가서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저는 누나의 편지를 읽자마자 기차역으로 달려갔어요. 누나마저 없다면 저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기차역에 가봤지만 누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기차역에서 누나, 누나 하고 애타게 울부짖었어요. 엄마도 없고 누나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인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16살이었으니까요. 기차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생각했어요. 누나도 없는 집에서 아버지와 살 수 있을까를요.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들을 하며 집에 도착했는데 제 눈앞에서 아빠가 돈 봉투를 꺼내 돈을 세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돈을 세며 싱글벙글 하셨어요. 네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재봉틀은 놓고 가서 얼마나 다행이냐. 재봉틀이 돈이 좀 되더라고. 재봉틀은 엄마가 아빠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라고 했던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엄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봉틀을 팔아버린 아빠가 그 순간 제 눈에는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더군요. 이러다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팔아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돈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넣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숨 주무셨어요. 그때 지인 누나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왜 지인 누나와 함께 하려고 했는지를요. 저는 아빠가 더 깊이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인 누나에게 말했어요. 누나, 짐 싸 빨리. 우리 도망가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지? 지인 누나는 저에게 왜냐고 묻지 않고 그저 질문도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소리 나지 않게 조심조심 짐을 챙겼어요. 저 역시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짐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아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빠가 엄마 재봉틀을 팔고 받은 돈 봉투를 아빠의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제 숨소리가 들릴까봐, 돈 봉투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서 저는 아주 조심조심 돈 봉투를 꺼냈어요.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저는 아주 조심히 아빠 방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성공을 했어요. 그 길로 지인 누나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차역으로 달렸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고 지인 누나와 저는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날 기차 안에서 저는 지인 누나에게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누나, 나는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할 거야.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등신처럼 사기당하고 가족들 힘들게 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지인 누나는 당시 18살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죠. 지금 생각해도 지인 누나는 참 현명했어요. 지인 누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취직을 하려고 돌아다녔어요. 저를 친동생으로 소개하고 당분간 동생과 같이 일을 할 테니 며칠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죠. 여러 식당들을 돌아다니던 끝에 한 식당에서 저와 누나를 받아주었어요. 누나와 저는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꾹 참고 3달 일한 월급에 엄마의 재봉틀을 판 그 돈과 합쳐서 월세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인 누나는 월세방을 얻자마자 저에게 그러더군요. 현준아, 너는 지금부터 일하지 말고 공부해. 고등학교 가자. 그리고 대학도 가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마. 누나가 벌게. 누나 혼자 벌어서도 충분해. 하는 거예요. 지인 누나의 마음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고 눈물이 났어요.
그 후 지인 누나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4대 보험이 되는 공장을 다녔고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저는 전문대학을 가게 되었고 지인 누나는 계속해서 공장을 다녔어요. 그러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지인 누나가 그립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인 누나를 제가 이성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부대에서 지인 누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동생이 아닌 이성의 감정으로 좋아한다고요. 사귀자고요. 편지를 받은 지인 누나가 면회를 왔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제대 후 저는 공부를 해서 소방공무원이 되었고 지인 누나와 저는 결혼을 했죠. 지인 누나를 이제 아내로 부르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저희는 아파트 전세를 구했어요. 아내는 공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생기자 공장을 그만두었죠. 우리는 여전히 돈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컸고 연년생 2아이를 낳고 더욱 행복했죠. 2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는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8년 차에 접어들 때였어요. 요즘 아내의 행동에 이상함이 자꾸 느껴졌어요. 제 눈치를 슬슬 보는 것 같고 전화를 하면 받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3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건 그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갈비에 잡채에 솥에는 육개장이 팔팔 끓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지? 무슨 날인가? 선물 준비도 못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날이 있나? 싶더군요. 머리를 아무리 굴러봐도 이번 달엔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할 정도의 특별한 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심 없이 물었어요. 내일 누구 생일이야? 아니, 생일 아냐. 그냥 우리 가족 먹으려고.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런가 보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내가 거하게 차려주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외출을 하면 어딜 간다 저에게 꼭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인데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당신 지금 어디야? 금방 들어와?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나 기분이 상하던죠. 그러고는 아내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더군요. 당신 알아서 저녁 챙겨 먹어. 내가 일이 좀 생겨서 말이야.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갈비와 잡채 대충 차려 먹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갈비와 잡채는 고사하고 김치통에 김치도 없는 거예요. 황당 그 자체였어요. 냄비를 열었는데 육개장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순간 어제 들었던 의심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느닷없이 갈비에 잡채를 하질 않나. 머릿속에 오만 생각들이 오고 갔죠. 그러는 사이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는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어디 다녀와? 제 생각대로 아내는 눈동자를 어디에 둘 줄 모르고 횡설수설하더니만 친구 좀 만나고 오느라고. 저는 아내의 말에 이어서 물었어요. 그럼 어제 그 많은 음식을 친구 가져다 준 거야? 제 질문에 또 아내가 횡설수설하면서 답을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음식을 잘 못하는 친구야. 그래서 좀 가져다 줬어. 당신 밥 먹으려고 냉장고 문 열었는데 반찬이 없어서 섭섭했구나. 하면서 평소 모습답지 않게 아내가 저에게 아양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버럭 짜증을 내버렸죠. 당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장난해? 내가 지금 반찬이 없다고 화내는 것 같아? 당신 요즘 행동이 이상해서 그러는 거잖아. 어딜 가는지 말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잔치 음식들을 만들더니 음식 못하는 친구가 가까이 이사를 와서 음식을 줬다고 하질 않나. 그럼 그 어떤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해봐. 평소 같았으면 어디서 만나서 친해진 친구이고 어디 살고 하면서 나한테 다 얘기했을 거잖아. 제 말에 당황스러웠는지 아내가 손을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저는 너무나 답답해서 말을 덧붙였어요.
말을 하라고 당신. 대체 요즘 왜 그러냐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냐고. 그래도 아내는 자신이 요즘 왜 그러는지 저에게 해명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도리어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가졌다고 그래? 내가 저녁밥 차려 먹으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짜증난 거야? 내가 꼭 밥상 차려줘야 해? 나는 당신한테 밥상 차리는 사람이야? 당신도 이젠 좀 밥도 차려 먹고 집안 청소도 좀 돕고 그러라고. 나도 이제 돈 벌러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내가 화를 내는데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하라고 했지. 왜 엉뚱한 소리야. 당신답지 않게. 이러니까 당신도 이상해. 당신답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희 부부는 각방을 썼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란 걸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주째 냉전 사이가 계속 이어졌어요. 아내는 저에게 화해를 하려고 말을 걸긴 했지만 제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아내가 저에게 뭔가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라서 늦은 출근을 하려고 집에 있는데 아내가 한껏 치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요. 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러는 거지?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나가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러고는 아내의 뒤를 따라 나섰죠. 이런 제 모습이 한없이 우스웠지만 멈추질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한껏 꾸미고서 코에서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저는 엄청 당황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도착한 곳은 노인 요양보호사 학원인 거예요. 그 학원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쪽이 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아내를 만나고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죠. 저는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내 앞에 얼굴을 내밀었었어요. 여보, 이 학원 다녀? 저를 보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저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아 버렸어요. 차마 미행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요. 아내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미안해. 시험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합격하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는 아내의 물음 대신에 이야기의 화제를 바꿔버렸어요. 대체 노인 요양보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래? 그러자 아내가 신나게 얘기를 하더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있잖아.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집 청소도 해드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는 거야. 저는 아내를 응원해 주었어요. 혼자서 몰래 공부하던 아내도 이제는 제가 알게 되자 집에서도 내놓고 공부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내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아내를 제가 의심했다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몇 달간 아내는 노력을 하더니만 결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죠. 아내는 두 아이를 육아를 하느라 집에만 있었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는 했지만 적은 액수였죠. 저는 그렇게 아내를 다시 믿게 되었죠. 그간 오해했던 부분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아내와 함께 그 험난한 고난을 다 겪으며 살아왔는데 그런 아내를 의심했다니. 그리고 아내가 저를 배신할 리 없다는 믿음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겼죠. 그러던 중 한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근무 중에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팀이 출동을 하게 되었죠. 화재로 출동한 곳은 저희 소방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빌라촌이었어요. 신고가 들어온 집은 소방도로 바로 앞인 빌라 4층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도착한 저희 소방팀은 정신이 없었어요. 빌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는데 정작 화재를 신고한 집에서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희 팀이 도착했을 때 동네 주민들이 403호에 사람이 있어요. 아직 나오질 못했어요. 곧 숨이 넘어갈 듯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외쳐댔어요.
저희 팀이 403호로 들어가려는 순간 한 여자가 뛰쳐나왔어요. 한겨울인데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여자였는데 저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사지가 굳어버렸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아내였어요. 아내 역시 저를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내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붙잡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소방관이니까요. 화재 진압이 우선이니까요. 아내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안방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 탈출시키려고 제가 하면서 아내는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맞아, 내 아내는 노인집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지. 그럼 옷은 뭐지? 꼭 이렇게 옷을 입고 일해야 하나? 저는 정신이 반은 나간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의 말대로 구부정한 허리에 한 노인이 있더군요. 저는 노인을 구해서 나왔어요. 노인이지만 키가 크고 무게가 상당히 나가더군요. 아내가 이 노인을 이끌고 나올 수 없었음을 알겠더군요. 그렇게 겨우 노인을 구해 나왔고 나는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났고 다행히 불길은 크게 번지질 않았어요. 저는 대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밖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구출된 403호 노인이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가자는데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고, 내 아들이. 여기 어르신 혼자 사신다면서요. 아니야, 내 아들이 저기 들어가 있어. 대원들은 아내에게 묻더군요. 치매 노인이신가요? 왜 자꾸 아들 얘기를 하시는지. 저 집에 혼자 사시는 거 맞죠? 아들은 없으신 거 맞죠?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내 역시 가타부타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대원들이 더 답답할 수밖에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빌라에서 나오자 노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 나왔네. 내 아들 나왔어. 하고 웃으면서 119를 타겠다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저였죠. 저를 보더니 아들 나왔네 라고 했으니까요. 대원들 역시 저와 노인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이게 누구인가요? 세상에나 고향을 떠나오면서 다 잊어버렸던 제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도 증오하고 제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 제 아버지였어요. 순간 제 표정은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경찰과 얘기를 다 마치고 저에게 왔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보던 시선을 거두고 아내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물었어요. 이거였어? 우리 집 가까이로 이사를 왔다는 음식 못한다는 친구가 저 사람이었어? 저 사람 돌보려고 당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딴 거야? 당신한테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언제 말해야 하나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계속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아내의 변명이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미울 뿐이었어요. 저를 누구보다도 아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소방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과 아내가 저를 속이고 저 인간과 연락을 하며 지냈다는 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렸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아내 역시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저 때문에 119를 타지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다 잠시 시간이 지났고 제 화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 보였는지 아내가 말을 시작하더군요. 아버님이... 아내가 그 인간 얘기를 하자마자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뭐? 아버님? 누가 누구 아버님이래? 나는 아버지가 없어. 당신도 알잖아.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고는 그럼 아버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라고 할게. 그분이 암이시래. 폐암이란 걸 알고 당신을 찾아 나섰대.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 말을 하고 죽어야겠더래.
당신 찾으려고 막연히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당신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래. 막막한 마음을 안고 서울에 왔고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을 찾아준다는 광고가 있더래. 그래서 광고에 적힌 번호에 전화를 했더니 돈을 보내라고 하더래. 돈을 보냈더니 바로 당신이 일하는 곳과 살고 있는 집도 알려주더래. 여기 소방서에 다닌다고. 그 길로 여길 올라와서 소방서 주변을 얼쩡거리는데 정말로 당신이 있더래. 그런데 눈앞에 아들을 두고도 아는 척을 못하겠더래.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몇 날 며칠 당신 사무실 앞을 맴돌았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그 인간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 5달 전에 당신 숙직하던 날, 속옷 안 가져간 날 있지? 그날 내가 당신 사무실에 속옷 가져다 주러 가는데 웬 이상한 노인이 당신 사무실을 보고 있는 거야. 길 찾는 노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을 했더니 나를 보고는 다짜고짜 도망을 치는데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그분인 거야. 나도 당황했지. 아마도 당신보다 더 놀랬을걸? 그래서 그만 들고 있던 당신 네일랑 양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는데 그분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어. 제발 얘기하지 마라. 내 아들한테 나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 부탁이야. 그냥 멀리서 잘 사는 것만 보고 가려고 한 거야. 절대로 내 아들에게만은 말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도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미안하다. 제발 날 용서해다오. 하면서 도망을 치시더라고. 노인 걸음이 어디 멀리 가셨겠어? 내가 그분을 잡았어.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었어. 그랬더니 그간의 사연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인간이 암이어서 이제 와서 아프니까 병 건너해달라고 하디? 하, 끝까지 어이없게 하네. 왜 이렇게 뻔뻔해? 그래서 당신 찾아온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서 그 늙은 노인의 돌보느라고 자꾸 안 하던 행동들을 한 거야? 왜? 나 모르게 그 인간 도와주니까 기분이 좋아? 그렇게 아버지와 아내는 서로를 알게 되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아내의 제안으로 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소방서 근처 빌라촌에 집을 구해 이사를 오게 된 거라고 해요. 그 인간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빌라를 구해? 혹시 네가 해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들어가서 아내는 그간의 사연들을 저에게 더 얘기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돈을 훔쳐 아내와 달아나자 엄청 화가 났다고 해요. 저를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벼르고 있었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누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대요. 누나가 가출 소녀인 걸 안 나쁜 놈들이 누나를 유인해서 취업을 해준다고 해놓고선 술집에 팔아넘겨 버렸대요. 이로 인해 누나는 스스로 삶을 접었다고 해요. 경찰에게 누나의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절로 정신이 들었대요. 그동안 자신이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요. 아버지는 누나의 마지막을 함께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와 저를 찾아 나서려고 했지만 찾을 방법도 없을 뿐더러 엄마와 제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더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지겠지 기도를 하면서 술을 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와 저를 만나면 돈으로 그 힘든 시간을 보상해 주려고요. 그렇게 19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폐암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남은 삶이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 남았다고요. 의사의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아둔 돈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무작정 아들을 찾아 나선 거라고 해요. 그러다 우연찮게 아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아내 얘기를 다 듣고 저는 짜증을 냈어요. 오지랖 떨지 마. 나보다 네가 더 잘 알잖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말이야. 그리고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 인간이 자기 입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 난 믿을 수가 없어. 아내는 아버지와 제 사이에 쌓인 앙금을 풀게 해주기 위해 아버지를 돕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솔직히 나는 아버님께 감사드려. 당신과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었던 거 아버님 덕분이라고. 그때 아버님은 충분히 나를 술집이나 공장에 팔아넘길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 내 친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당신 아버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때도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아, 나는. 그때 아버님이 나를 술집에 팔아넘겼다면 아마 나도 당신 누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은 버리지 않았지만 엄마와 나와 누나를 버렸잖아. 아버님이 해마다 누나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 누나 제사는 이제 내가 지낼 거야. 뭐라고? 누나 제사를 지내? 누나 죽여놓고 뻔뻔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아내는 아내대로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버님 암 환자야. 그래서 내가 아버님 집에 다니면서 음식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린 거야. 공짜로 한 거 아니고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아버님 집에서 일을 하면 돈도 나와. 불이 난 그날도 청소를 해주느라 옷도 반팔 반바지 입고 있었던 거야. 아버님이 추위를 많이 타셔. 그래서 보일러를 빵빵하게 트는데도 춥다고 하셔서 전기장판까지 켠 거고. 아내는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늙고 병들면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날 아내와의 대화를 마치고 한참을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용서하는 마음이 끝내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계시더군요.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할지 뻔했어요. 이런저런 구차한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아버지를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쇼하지 마시고 가세요. 무슨 얘기 하실지 다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엄마랑 누나 제 앞에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저는 모질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 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돈 안 벌어도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가지 마라.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는 아내가 느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빌라에 새 들어 사셨고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였어요. 제 아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빠르게 신고를 하고 대처를 해서 그 정도였지. 만약에 늙으신 아버지 혼자 있었으면 대형 화재가 났을 거예요. 불이 옆집까지 번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빌라 주인이 와선 아버지에게 막 뭐라고 하더군요. 이래서 내가 늙은 노인애한테 월세 안 주려고 했던 건데 노인이 이 집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하도 굽신거리길래 불쌍해서 내줬더니만 이사달이 났네. 원상복구만 해놓으세요.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또 미안하다고 허리를 숙이는데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죠. 빌라 주인이 너무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말을 했지만 저는 자식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할아버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건 집에 원상복구 해놓으시고요. 그대로 사셔야 해요. 누가 불난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월세 올리는 건 감안하셔야 해요. 저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아버지는 빌라 주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듣고 있던 아내가 빌라 주인에게 한마디 쏘아 붙이려고 했지만 저는 관둬, 저렇게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하고 아내를 말렸죠. 그렇게 화재 문제는 해결이 되고 며칠 뒤에 또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말이죠. 제발 용서해 다오.
아버지의 얘기에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받은 아내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저에게 아내가 연락을 했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아버님 마지막인 것 같아. 와서 손 한 번만 잡아드려. 아내는 저에게 애원했지만 저는 끝까지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게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단 저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태어난 아버지를 찾아가서 한결같이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청소며 빨래를 해주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죠. 제가 그런 아내의 행동을 말릴 수도 있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고 제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독한 사람. 그래도 부모라고, 살아계신 부모라고,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자식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아버지라고. 나도 이렇게 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그걸 모르냐고.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냐고. 고집을 피울 때서 피우라고. 자그마치 19년 동안 당신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사신 분이야. 어디 그러기가 쉬워?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화재 사건 이후 7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또 뭘까요? 그 고집을 부려놓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군요. 임종은 지킬 걸.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보여드릴 걸 하고요.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고 난 후에 저는 아내에게 그런 제 마음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마음 알아. 정말 당신이 싫었다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아버님 댁에 가는 날을 막았겠지. 당신 대신에 내가 아이들 데리고 아버님께 인사드렸어. 당신 몰래 딱 한 번. 아버지가 제 앞으로 남긴 재산은 2억 3천 정도 되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 재계약할 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빌라를 정리하는데 아버지의 낡은 가방이 있더군요. 버리기 전에 무심코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젊은 시절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누나와 제가 함께 찍은 낡은 가족 사진이 있더군요. 그리고 오래전에 제 앞으로 써놓은 편지 한 통이 있더군요. 사랑하는 내 아들 현준아, 아빠가 어리석어서 미안하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픈 내 마음만 생각했다. 다음에 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 주렴. 그럼 이 생에 못다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주마.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꼭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만나자. 마음으로 눌러쓴 진심 어린 아버지의 손편지를 보고서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아주 실컷 엉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어버렸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아버지를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그립고 누나가 그리우니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미움과 사랑, 이 두 마음을 언젠가는 바닥에 내려놓을 때가 있겠죠. 그땐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그리움이 생기면 그때 다시 사연 보낼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